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자, 7, 8월 수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가능한 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수업이 수요일하고 목요일인데, 시간이 조금 이제 수요일이 조금 더 길고, 목요일이 조금 더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계획은 이제 수요일 날에 해석학 영역, 즉 해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하학, 확률 통계 이쪽 파트가 이제 준비가 돼 있고, 목요일 날은 선형대 수학, 정수론, 현대대 수학, 이산수학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초반에는 그대로 가다가 후반부에 가면 약간 시간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 경로는 한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이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정규 수업 시간에는 그거를 강의할 수는 없고, 정규 수업 이외에 시간 약속을 해서 이렇게 따로 그거를 이제 특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업을 전체를 진행해 나갈 때, 이제 개념이라든지 여기서 관련된 이론들은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자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론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자료를 이렇게 활용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가 주어진 것을 모두 다 강의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강의에서 내가 강의를 이런 문제들은 너무 유사성이 많아서 내가 따로 이렇게 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내용들은 여기서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실해석학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연락처가 010-9066-4039인데,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질문해 주시면 좋은데, 이 전화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카톡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시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할 때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림이나 수식을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그걸 찍어서 이렇게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이거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책이라든지 자료를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질문을 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해석학 문제를 푸는데 7번 문제를 수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사진 같은 걸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아마 답변이 이제 제일 빠르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내가 이 카톡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돼서 읽어는 봤는데 답변을 집에 가서 해야지, 다른 데 가서 해야지라고 했다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이틀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다라고 하면 거의 내가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미안하긴 한데 다시 한번 카톡 답변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수업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석학에서는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해석학인데, 우리가 이제 해석학이란 이름을 붙이는 거는 실해석학, 복수 해석학, 함수 해석학 등등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수업할 것은 실해석학 얘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실해석학에 대한 중심적 이론은 무엇에 대한 문제냐면 극한의 문제가 핵심 이론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것은 차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극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의 극한에 대한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기 이전에 무엇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를 하냐면 수열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래서 수열과 극한의 이제 상관관계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수열을 논의를 할 때, 수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까지에 대한 얘기를 본다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미적분학, 여기서 수열의 주요 목적은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수열은 수렴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 수열이 수렴하는지 판정하는지를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것과 연계를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대한 내용들은 입시론 N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간단하게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AN이 A로 수렴한다 라는 말을 하면, A의 임의의 입시론 근방에 대해서 유한계의 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A의 근방에 있으면 우리는 수렴합니다라는 표현이 입시론 N 근방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은 방법, 그래서 우리는 그 입시론 N 방법을 내가 정의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또 다른 대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코시열의 문제가 돼요. 코시열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시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축소적이라는 것이 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필요 충분은 조건 아니고 이제 코시열의 문제가 주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필충 조건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의 필충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부분 수열을 이용하는 거고요. 또 이것과 필충 조건 중에 하나가 상극한과 하극한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원리가 돼요.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단조 수열에 대한 문제로 얘기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그 주요 중심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위상수학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실해석학에 대한 내용들이 주어지면 여기에서는 극한값이 유일하다라는 얘기가 주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실해석학에서는 존재하면 유일하다인데, 위상에서는 유일성이 보존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보존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위상수학과 실해석학의 이제 차이를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그래서 이 극한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는데, 극한이라는 개념을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집적점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거고, 이 집적점이라는 내용과 연계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연속성과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연속성과 연결이 되는데, 이 연속성 또는 극한, 이 문제들이 주어지면 무엇에 대한 내용이 되냐면 수열의 성질이 보존되느냐의 문제가 돼요. 보존성의 문제. 보존성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특정한 조건이 있으면 보존이 되지만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존성을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점의 연속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열의 성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말하는 것이 평등 또는 균등 또는 고른, 연속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성질들이 이제 어떻게 연계되는가라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것의 문제, 극한과 관련돼서 이것의 문제가 우리가 미분, 가능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적분, 가능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적 지식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극한이 연속,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에 모두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시험의 문제는 이 극한 개념보다는 수열, 연속, 평등 연속,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의 중심은 이제 극한 개념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말한 이 성질들에 의해서 수열의 수렴성들을 체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좀 이제 얘기를 든다면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니까 일종의 1차원적 사고예요, 얘가. 그런데 얘는 정의역과 공역의 문제를 가지고 또는 정의역과 치역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주는 거라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얘는 2차원적이다.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이면 정의역, 공역이면 공역, 한쪽만 체크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1차원적 사고가 요구되는 거고, 얘는 2차원적 사고를 이제 요구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극한의 성질 또는 연속의 성질 또는 평등 연속의 성질, 이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수열의 수렴성도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체크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것들을 활용한 이것의 극한값을 구해주는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들은 수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해석학이라고 했으니까 실수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럼 수에 관련된 문제에서 수가 아닌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논의해 줄 수 있느냐,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못하지만 간접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하나의 소재거리가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함수열 또는 함수항 급수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함수열, 함수항 급수의 문제가 주어지는데, 이제 시험 문제로 본다면 실해석학이라는 과목이 8점에서 10점 정도가 최근의 문제에서 나옵니다. 최근의 문제에서 8에서 10점. 그럼 문항수로 본다면 두 문항에서 많으면 세 문항이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리고 뭐 최근은 이제 8점짜리인 경우가 많기는 했지만,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10점이 나와야 이제 본다고 보는 건데, 뭐 어떤 이건 이런 형태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두 문항에서 다 처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간단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물어만 보더라도 최소한 4문제 정도는 나와야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실제는 두 문항에서 많게 나오면 3문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수는 없는데, 함수열에 대한 문제가 이러한, 또는 함수항 급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성질들을 물어볼 수 있는 특징들이 있다. 그러니까 얘는 한 문항 안에 적어도 2개 또는 3개의 질문 소재거리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돼서, 최근의 시험 문제는 얘가 매년 한 문제, 많으면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문항 들어본다면 거의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함수열, 함수항 급수 문제가 주어지는데, 얘네들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수열 그러면 수열보다는 함수열이 조금 더 복잡하고요, 급수보다는 함수항 급수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얘는 조금 곤란한데 얘는 극한에 대한 문제를 해서 극한 문제를 논의하는 극한 함수를 논의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극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 함수열 속에 있는 함수의 성질이 보존됩니까? 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소재거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보존될까? 보존된다면 어떤 것들이 보존될까? 그래서 이 보존에 관련된 문제들이 얘와 얘 사이에 평등, 균등, 뭐 일양이라는 말을 표현 쓰기지만 요즘 이제 고른 수렴성을 체크하는 방법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차지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을 벗어나는 이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벗어나는 이론들도 하나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는데, 대체로 이런 것을 벗어나는 이론들에 관련된 문제들은 서술형보다는 객관식 문제로 더 어울려요.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로 이제 적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서 여기에서 이상적분이라는, 또는 이상적분을 특이적분이라고도 하는데, 이상적분의 문제들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분에 관련된 내용들도 하나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적분은 적분에 관련된 내용으로부터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 가능하려고 한다면 근본적인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란 정역이 유계인 닫힌 구간이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치역도 유계여야 돼요. 정역은 유계인 닫힌 구간, 치역은 유계.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적분 가능성을 논의를 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정역이 유계가 아니거나 또는 치역이 유계가 아닐 때, 그때는 그럼 적분을 못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이상적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칠판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이론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물론 뭐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연속에서의 핵심 이론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연속의 핵심 이론은 최대 최소값 정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값 정리. 뭐 이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고, 미분 가능성에서는 미분 가능성과 응용의 문제에서 본다면 뭐 극값의 문제들도 논의해 볼 수 있고, 또는 로피탈의 법칙들도 논의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다복수의 정리들도 논의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관련 디테일한 내용들은 뭐 여기 안에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밑그림은 요게 밑그림이 된다. 그래서 요 밑그림화에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오늘 이제 첫 번째 1교시 첫 번째 수업 내용은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실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에 대한 성질은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브루바키에 대한 그 관점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브루바키는 구조주의 수학자인데, 모든 수학을 하나의 구조의 틀 안에 이제 넣으려고 하면서, 수학은 세 가지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조가 대수적 구조, 그 다음에 순서 구조, 그 다음에 위상적 구조. 이 세 가지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세 가지 구조를 모두 다 갖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실수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대수적 구조라는 말은 체의 공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순서 구조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위상적 구조는 이론적으로는 원근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근 관계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가 간단하게 거리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유리수는 대수적 구조, 순서 구조를 만족하는데 위상적 구조를, 즉 거리 개념을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복소 수체는 대수적 구조와 위상적 구조를 만족하는데 순서 구조를 논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것은 실수라고 하고, 이러한 세 가지 구조를 만족하는 것을 완비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완비 구조라는 말이 보통 학교 수학에서 쓰는 말하고 달라서, 학교 수학에서는 완비 구조라는 개념을 세 가지 구조로 얘기해요. 대수적 구조, 순서 구조, 완비성 공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표현들이 이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이것을 이 틀 안에서 모든 이론들이 이루어져요. 요 틀 안에서 모든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라든지 조밀성의 이론이라든지 완비성 공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적 지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밀성이라는 말의 뜻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이제 수업하면서 가끔씩 이제 위상 얘기도 이렇게 하고 다른 얘기들도 가끔씩 할 겁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밀하다라는 얘기가 얘가 위상 공간일 때 X의 부분체법 A가 조밀 부분 집합이라는 것의 정의가 A의 폐포가 전체 집합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조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실수도, 실수에서 본다면 유리수의 폐포는 실수 전체 집합이 되고요. 무리수의 폐포도 실수 전체 집합이 돼서 유리수와 무리수는 조밀 부분 집합이 돼요. 그러면 실수와 위상에서의 문제를 본다면 위상 공간에서 거리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거리 중에서 우리가 이제 초중고에서부터 배워왔던 거리, 이걸 이제 일명 유크리트 거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 공간은 전부 다 유크리트 거리 공간이에요. 그래서 위상의 아주 특별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책의 저자들에 따라서 지금 말하는 위상적 성질들을 해석하게 적용시켜주는 분들도 있고 해석하게 적용시키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에 가장 큰 게 설명을 한 분이 이제 그 바틀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마 그 우리나라 원소 중에서 본다면 베스트셀러에 속하니까 아마 바틀이라는 분의 이제 책들은 많이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틀 책에 이제 그 유명한 그 해석학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Introduction Real Analysis라는 책하고 Elementary Real Analysis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우리는 전부 다 해석학이라는 책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내가 이제 이 말을 쓰는 건 보통 Introduction이라는 책은 뭐 직역하지 않겠습니다. 번역하지 않을게요. Introduction이라는 책은 보통 대학교 2학년 때 많이 배워요. 그 다음에 Elementary는 대학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4학년 때 배웁니다.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 4학년 때 배워요. 내가 왜 2학년, 4학년이란 말을 강조를 하냐면 대부분의 대학이 토폴로지는 3학년 때 배워요. 그럼 그 말은
인트로덕션이라는 말은 위상수학을 배우기 이전에 공부하는 책이고, 엘리먼터리는 위상수학을 공부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 안에서도 이론은 똑같아요. 이론은 똑같은데 전개 과정이 하나는 토폴로지적인 요소가 없다와 토폴로지적인 요소가 있다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내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는 교사 임용 시험은 전부를 다 배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서 2학년 때 배웠건 4학년 때 배웠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용 시험은 1, 2, 3, 4학년을 다 배웠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상적 성질에 대한 사고들은 해주는 게 좋다. 물론 실해석학에서 위상을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말로 다시 넘어갈게요. 내가 이제 여기서는 실수를 얘기를 했지만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반드시 유리수가 있다고,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반드시 무리수가 있다. 이 말은 실수라는 숫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리수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반드시 무리수라는 게 있고,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유리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리수와 무리수는 숫자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한 유리수는 이제 그 거리 개념을 이제 논의해 줄 수 없다라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주어지는 거고요. 자, 그럼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임의의 실수 A가 있다. 그러면 여기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편의상 그냥 우리 그림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플러스 1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요게 주어지면 A와 A 플러스 1은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유리수라는 것이 하나가 존재하겠죠. 적어도 하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거리를 그냥 공간 쓰기가 올라나니까 A 플러스 2분의 1인데 그냥 앞으로는 2분의 1만 쓸게요. 얘와 얘 사이에는 또 다른 유리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할 거다. 이게 물론 R1과 R2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럼 이런 식으로 A와 A 플러스 2의 n승분의 1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유리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러한 유리수는 어디로 수렴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A로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 A가 존재하면 이 A로 수렴하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유리수열이 존재한다. 같은 논리로 무리수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리수보다는 유리수를 중심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게 첫 시간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실해석학 문제로 훅 안 들어갔고 배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해석학 문제보다는 교과경론과 더 이제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수업 진행하면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기 때문에 못 하는데 우리가 중등학교 수학하고 특히 고등학교를 이제 예를 든다면 중등학교 수학하고 대학 수학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해석학이에요. 그래서 해석학 영역이 교과교론과 되게 많이 겹쳐집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 2, 3 이렇게 이제 하나씩 자연스럽게 이제 붙였다 그래서 자연수죠.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뭐 아주 굉장히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겠습니다만, 3이라는 상징어는 많다라는 상징어예요. 3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좀 적어되지만 백제의장하면 삼천궁녀. 그럼
실제 3,000명이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혹시 나카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카움 나는 이제 여러 번 가봤는데 나카움에 100명도 못 있어요. 거기 떨어질 수도 없고 이렇게 3,000명이 한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많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3자가 갖는 상징어예요. 그건 뭐냐면 수가 발달됐을 때 1과 2는 발달이 됐는데 3부터 숫자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많다예요, 그냥. 셋부터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이제 뒤에 3이라는 숫자는 이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자리값에 대한,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이제 십진기수법이죠. 자리값에 대한 원리에서는 예전에는 점을 찍었다가, 위치에 점을 찍었다가 이제 불교에서 나온 공술의 공수에서 뭐 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하는 거지. 공술의 공수고에서 빈 공자가 나오면서 그 자리에 없는 자리에 점을 찍었던 자리에 0이라는 숫자를 대체한 건 이제 인도에서 나온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0이 이제 발달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자연수가 됐는데 대수적으로 문제를 다루다 본 거예요. 전부 다 대수적으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전부 다 이거는 동양 중심이 아니라 유럽 중심이니까 서양 중심이니까 이제 문제를 다루는 과정 안에 x 플러스 4는 0이라는 수가 이렇게 이제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건 이제 초등학생도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지금 다 구하겠지만 이때는 음수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음수 개념이 없었는데 요거를 만족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음수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수로서. 그러니까 수로서 받아들이지는 않고 나오면서 얘네들이 정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음수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방정식의 해를 확장시켜서 이제 얻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이제 나왔냐면 4x는 7이라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나눗셈이라고 하는 분수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균등 분할이에요. 그러면은 피자 한 조각이 있는데 뭐 피자 한 조각 달라고 하고 나서 이거를 4등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4등분 했는데 왜 7조각이에요 그러면 싸움 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짜 분수라는 의미에서 이제 가분수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분수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수를 나누었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수적으로 표현하는 게 정수에서 대수적으로 표현하는 게 나눗셈 정리죠. 그래서 이제 나눗셈 정리에서 목과 무슨 개념이 나타납니까? 나머지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그래서 목과 나머지라는 개념에 이제 이 수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비율이라는 개념으로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비율이 그 라틴어로 레티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레티오가 영어로 발전되면서 뭐로 바뀐 겁니까? 레셔널이라는 말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레셔널 넘버로 이제 발전이 됐는데 레셔널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합리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리수라는 게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것이 합리가 있다. 그럼 무리수는 합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건 번역 오류라는 말을 이제 쓰게 돼서 나중에 이 유리수는 이제 두고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x제곱은 2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발생이 되죠. 그래서 x제곱은 2가 되면 이것의 근은 풀마 루트 2인데 그냥 루트 2라고 쓸게요. 루트 2라는 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루트 2는 우리가
고대 그리스적 사고로 본다면 얘는 바로 무엇이 통약 불가능한 수가 되죠. 그래서 통약 불가능한 수다라는 무리수라는 개념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무슨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실수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원전 한 3세기경 그때 이제 나타난 거죠. 이제 그게 맞나 모르겠다. 이제 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피타고라스가 아니라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발견된 건데 이제 그 시절에 이거를 갖다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대수식을 다루다 보니까 대수식을 다루는 과정 중에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개념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때 이것도 실존하는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0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도 근을 다루다 보니까 풀마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냈다라는 뜻에서 이제 이미지너리 넘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실수와 리얼 넘버와 이미지너리 넘버를 결합시켰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라는 뭐가 나오게 됩니까? 복소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칠판에 적어 놓은 것의 공통점들이 방정식의 무엇을 통해서 방정식 문제에서 해를 통해서 수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형식 부력의 원리라는 언어를 씁니다. 이제 물론 그 형식 부력의 원리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는 과거에는 양수적 사고를 했던 거를 피코크가 19세기에 피코크가 와서 양수적 사고의 문제에서 조건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의 개념에서 수를 형식의 영역으로 발전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음수로 받아들인 거. 발생은 약 4세기경에 요것이 발생이 됐는데 수로서 인정한 건 19세기죠. 그러니까 약 1500년 정도 수로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문제를 다룰 때는 쓰긴 했는데. 자,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형식 부력의 원리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본질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린 그림을 이 그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일러의 다이어그램인데 그냥 나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오일러의 다이어그램하고 벤 다이어그램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오일러는 다이어그램의 사이즈를 일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막 불규칙적인 의미로 이제 얘기를 했다면 오일러는 그렇다면 벤 다이어는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규칙적 의미로 이제 그림을 그렸다. 뭐 원이면 원으로 이렇게 붙였다. 뭐 오일러는 이렇게 조그맣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런 그림 안에. 근데 다 퉁쳐서 오늘날은 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니까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교과 경론 학생들 사이에서 무슨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자연수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림으로 본다면 정수는 자연수를 포함하니까 자연수는 정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연수는 정수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더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아이들 생각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색으로 칠할게요. 얘와 얘를 다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이게 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에 이 선을 그어줘서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구획화 시켰다고 그러죠. 구획화. 그래서 이런 걸 구획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영어로는 개념화인데
영어로는 개념화라는 말로도 써요. 개념화. 구획화, 개념화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이거를 강의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여튼 배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서 수 개념을 지도할 때 이와 같은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자연수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영과 음수라는 문제를 첨가시켜서 정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여기에 또 무엇을 결합시켜서 분수라는 결합을 시켜서 유리수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 무리수라는 개념을 첨가시켜서 실수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 허수라는 개념을 첨가시켜서 복소수라고 해야 아까 말한 구획화 현상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설명하자라는 얘기했고, 아까도 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들로 이제 우리가 설명들을 많이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이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라는 개념을 보시면 실수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지도가 되는데, 실수는 중학교에서 개념이 되는데, 중학교에서의 실수는 뭐로 설명을 하냐면, 이때 이 소수는 데시멀 프랙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무한소수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얘는 유한소수잖아요. 그러는데, 물론 학교 수학에서는 이걸로만 설명하게끔 합니다만,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한소수로 설명을 해서 얘네들이 순환하는 무한소수면 유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면 무리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될 수 있다죠.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과 경론으로 가버리네. 여기에서 설명을 할 때, 여기에서 설명을 할 때, 그러면 무리수를 어떻게 설명하죠? 우리 중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본다면 무리수의 정의는 뭐죠? 무리수의 정의는 뭐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전식 표현하면 통약 가능한 거. 그러면은 통약 불가능한 거, 즉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우린 뭐라고 한다? 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그러면 얘가 무리수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제 증명이 됐는데, 이게 이제 하여튼 여기 이제 학파인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증명이 됐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증명한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규律법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죠. 즉 아까 식으로 표현한다면 루트 2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니까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방법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고 나서 모순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교육과정상 언제 나옵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중학교에서 얘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뭐 이거를 갖다 뭐 교수학적 변환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여하튼 지금 더 높은 수준에서 지도해야 될 걸
그거를 더 낮은 학년에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높은 수준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리수에 대한 성질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학생들에게 얘네들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설명하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규칙은 있어 보이지만 순환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학교의 방법이에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고등학교에서는요?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을 한다? 공리적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아까 내가 얘기를 했던 체공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완비성 공리라고 해서 체의 공리, 순서 공리, 완비성 공리.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실수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공리적 방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실수계라고 하고, 이때 계자는 시스템을 뜻하는 건데 실수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수계 속의 원소를 실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물론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언어는 설명 안 해요. 이게 그 구성이 그렇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리적 방법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없다. 어떻게 실수계 속의 원소를 실수라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게 실수구나,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강한 비판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이게 다 시험 문제야. 교과교문에서. 해석학 시간이지만 하여튼 교과교문에서 이게 다 시험 문제로 여러 번 나오기도 했고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공리적 방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대안으로 구성적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대안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수를 구성하자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스토리로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연수에서 유리수까지는 형식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지도하고, 자연수에서 유리수까지는 형식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유리수라는 개념을 이해했다라는 걸 전제로, 고등학생 수업이니까 전제로 학생들이 실수를 구성하도록 하자.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유리수만 알고 있는 거고 무리수에 대한 내용은 이제 모르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 중에 하나로 무엇을 얘기를 한다? 코시어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코시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우리 8페이지 10번 문제가 그 문제예요. 8페이지에 10번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내가 수업을 할게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가 유리수만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N이라는 것이 유리수열이에요. 유리수열인데 얘네들이 유리수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얘가 수렴을 한다 라고 할 때 이 값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유리수이거나 유리수가 아니거나요. 그러니까 유리수거나 무리수라고 하시면 안 되고 유리수이거나 유리수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수는 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유리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리수를 알고 있는 유리수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유리수가 아닌 수를. 그래서 그래서 이 유리수와 무리수의
결합으로 실수가 구성됐다 그래서 이제 코시어를 가지고 구성해 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는 축소 구간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즉 IN은 AN, BN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AN, BN은 모두 다 무엇인가? 유리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다시 나오겠지만, 이렇게 축소 구간열이 되면 이때 이것의 교집합은 절대 공집합이 아닌 거고요. 이때 Bn-AN의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하면 얘네들은 단 하나의 원소로만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알파도 유리수이거나 유리수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해서 실수를 정해주는 방법이 축소 구간열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데데킨트의 절단이죠. 그래서 이제 이 데데킨트가 무엇을 얘기를 한 거냐면, 이 사람이 유리수가 비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한 개념인데,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해줘요? 데데킨트의 절단은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A와 B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A와 B의 공통원소는 없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에서 A와 B는 전부 다 유리수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임의의 원소 A와 임의의 원소 B에 대해서 A는 B보다 적다. 이것을 우리는 데데킨트의 절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데킨트의 절단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유리수 체계에는 틈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다음에 완비성 공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불완비성. 그래서 유리수 체계에 틈이 있다, 불완비성이다. 그를 통해서 숫자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연속성. 3불이 나와요. 불연속성. 숫자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불완비성, 그 다음에 유리수 체계의 틈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그림상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은 A의 상한이지만 동시에 B의 무엇에 해당됩니까? 하한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 알파가 유리수일 수도 있고 유리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유리수가 아닌 것을 무리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의 합으로 실수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의 세 개의 공통점은 내가 유리수라는 기존 체계를 가지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수를 발견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실수라는 개념을 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구성했다는 측면에서 이게 구성적 방법이라고 이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요. 이것도 시험에 좋은 소재거리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수학 교육학자들이 이거를 몰라서 책에 안 쓰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교육 커리큘럼상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먼저 도입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하여튼간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들이.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제 이 얘기 나온 거.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유리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유리수를 통해서 실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조밀성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참 그 간단한 말로 가지고 길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조밀성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조밀성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A로 수렴하는 유리수열도 존재하고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A로 수렴하는 무리수열도 항상 존재한다. 이 문제가 돼서 얘는 이제 실전에서 해석학에서 되게 많이 활용이 돼요.
얘는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활용도가 되게 높은데 이것에 대한 이제 배경적인 내용을 교과 경론과 얘네들은 연관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시열에 대한 것은 우리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극한값을 구하지 않고도 수열의 수렴성을 판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게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수렴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얘로 이렇게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것의 필요 충분 조건이 xn의 임의의 부분 수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얘네들도 항상 x로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xn의 부분 수열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존재하니까 실제 이거를 활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건 대우를 많이 활용을 해요. 서로 다른 극한값이 서로 다른 부분 수열이 존재하면 얘네들은 발산한다. 네, 대표적인 게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것의 짝수열은 1로 수렴하고 홀수열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데 1과 마이너스 1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발산한다. 이런 뜻으로 이용이 되죠. 근데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특정한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여기 있다가는 특정한 부분 수열 XNK가 X로 수렴을 하면, 그러면 XN도 어디로 수렴한다요? X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장점은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특정한 뭐만 구해줘도 부분 수열을 이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제는 코시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축소적. 축소적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된 두 항의 관계예요. 연속된 두 항의 관계에서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의 절대값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절대값 곱하기 b가 되는데, b는 0과 1 사이인 상수 b가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축소적이라고 하고, 축소적이면 얘네들은 무엇한다? 수렴한다는, 축소적이면 코시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편적이다. 내가 이제 생략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앞에서 그 내용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을 이제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이제 부지런히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1번은 그냥 아주 그 단순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하나의 특징인데, A1은 2고, 그러면 A2는 얘가 돼서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3는 그러니까 느낌을 봤더니 분모가 이 첨자와 같고 분자가 분모보다 1이 더 크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은 1 더하기 n 곱하기 an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정을 했다면,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 의하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굳이 증명하려면 아까 말한 아르키메데스 정리를 적용을 시켜주면 이것의 극한값은 몇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까? 1이 된다는 걸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죠. 내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시험을 보실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 이 방법을 우리는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귀납적 방법은 직관적으로 도움이 되는 증명 또는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지 그게 논리성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참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통해서 이걸 증명해 줘야 돼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내가 2022년 기출문제를 재구성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수열의 성질들이 이제 이런 스타일로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딱 봤더니요. 이제 적분 문제죠. 적분 문제인데 분모가 얘인데 얘를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변수는 x고요. n은 자연수, 그냥 상수예요. 그러니까 상수를 무시를 하게 되면 이 모양이 여기에서 그대로 뭐다?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가 돼서 얘네들로 얘네들을 재표현해 보는 거죠. 그러면 u분의 du, 그 다음에 얘가 이 n분의 니까 n분의 4 이렇게 이제 주어질 거고 x가 0이면 u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2분의 파이면 u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n은 상수니까 이렇게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 이제 얘가 AN이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항상 상수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에 일반항과 일반항이 요게 될 거고, 극한값도 다 구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다시 와서. 수열의 문제가 이제 과거에 2013년 요때까지는 단편적인 형식을 중심으로 냈던 문제들이 많아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즉, 단조 수열을 이용한다든지, 후시열을 이용한다든지, 부분 수열을 이용한다든지, 급수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하나만 물어보는 것으로 문제가 됐는데, 2008년, 9년부터 2013년까지는 객관적 시대잖아요. 그래서 해석한 시험 문제가 6문항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또 그때 보기까지 집어넣으면 극단적으로 18개를 물어볼 수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복합적이지 않아도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봐도 상관이 없었던 시절이죠. 그런데 2014년 이후에 서술형으로 바뀌었고 또 최근에 가면 갈수록 해석하기의 시험 문제가 3문제에서 2문제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단편적이지 않고 뭐다?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거다. 얘가 0으로 수렴합니다. 이거를 증명할 때 이거는 아르키메데스 정리에서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이런 거를 증명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과정이죠. 여기에서
이거 과정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문제는 풀 때 출제위원은 무엇도 물어봤겠습니까? 적분에서 치환법을 이제 물어봤겠죠. 치환적분법도 이제 물어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열에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상식도 이제 물어봤을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한 걸음 더 진행시켜 보자. 이것을 응용을 또 한번 시켜보자. 이런 문제예요. 이것을 응용을 시켜보자. 그래서 무엇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베타 n이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까지 시험 이론을 보면 베타의 수렴성을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로 논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이거를 적분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다룰 수도 있지만 이 내용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수열 xn이 x로 수렴한다면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로 한다면 이때 시그마 n도 x로 수렴합니다 라는 뜻이 돼요. 여기에서 단 시그마 n은 n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n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n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n은 상수가 되는 거예요. n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k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여기서 변하는 건 k죠. 여기서 변하는 건 k고 n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문구는 다시 말하면 뭐가 됩니까? n분의 1에 앞에서 말한 게 수열이 an이었죠. 그러면 a1, a2, an을 더해준 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면. 그러면 an은 아까 우리 0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0으로 수렴합니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책에서 이 이론은 물론 메인 이론은 아니지만 책에서 이런 이론들이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절대 이렇게 예쁜 모양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그냥 눈치채게끔 만들지는 않는다요. 그러니까 눈치채게 안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게 쉬울 수 있는 문제를 아까 이게 우리가 말한 뒤에 가서 구분 구적법에 의해서 구해주는 문제로 얘네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얘네들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문제가 이제 얘기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를 체크해 보는 거. 이런 것으로도 얘네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가면 갈수록 그래요. 가면 갈수록 초창기에는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다면, 이런 식의 문제를 물어봤다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나는 활용하고 싶다.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활용하는 용도를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구성해 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가 무엇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한 거냐면요. 여기까지는 실해석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복소함수론인데, 이제 뭐 최근 한 3년 정도까지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잘 안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해석학하고 복소함수론을 결합시켜서 내주는 이제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더니 얘가 n분의 2, n에 n분의 1이 있으니까 얘를 A1, 얘를 A2, 얘를 A3, 얘를 AN 이렇게 놓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N의 극한값을 논의해보자. 그러면은 A2는 요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요렇게 되겠죠. A3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얘가 또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A2. 그래서 이 표현을 귀납적으로 적용시켜 보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의 특징은 AN은 증가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에 의거하면 얘네들은 무엇이 된다? 유개인 수열이죠. 그래서 AN은 무엇한다가 돼요? 수렴하는데, 수렴하니까 항상 이게 중요해. 이게 먼저 나와야 돼. 수렴하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래서 얘가 뭔지 모르니까 얘네들을 무엇이라고 놓자? A라고 놓읍시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순서 안 바뀌면, 이거 순서가 바뀌면 나중에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 이것도 교과경론으로 넘어가 버려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됐죠. 그러면은 이 말은 따라서 A는 이거와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 돼서 A는 0 또는 몇이다? 2가 되는데, 증가수열이라서 이제 이때 6개가 되면 실질적으로 요거를 계산해 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1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루트 2 쭉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 따라서 A는 무엇이 아니다. 왜냐하면 증가수열이면 얘는 AN의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상한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한을 뜻하니까 몇이 될 수는 없다요. 0이 될 수는 없다고. 2가 상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히 뭐는 아니다? 0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A는 2가 된다.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 2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여기 잠깐 샛길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이거는 혹시 교과경론에서도 문제지만 내가 시험 볼 때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얘네들의 순서가 1번과 2번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의 합은 얼마입니까를 이제 물어봤는데, 우리는 얘는
얘네들을 수열로 보면, 얘네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걸 수열로 보면 얘네들은 순 증가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위로 유계가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발산한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입장에서 알 수가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이렇게 제시가 되면 이렇게 돼서 얘가 바로 또 뭐가 됩니까? S가 돼서 이 말은 결국은 S는 몇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을 얻은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의 오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얘는 발산하는 애를 무엇이라고 놓았기 때문에, S라고 놓았기 때문에, 또는 결론적으로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무한대는 수가 아니죠. 무한대는 수가 아닌데 마치 이 연산은 수인 양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더해주면 무한대고, 무한대에서 뭐 2를 빼줘도 무한대인데, 이 문제는 그런 계산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발산하는 것을 예로 놓은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냥 우리 간단한 얘기로 여기로 이렇게 가서 보죠. 그냥 쉬운 걸로 가죠. 이거보다 더 쉬운 거. 얘는 분명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몇이라고 배웁니까? 얘는 1이라고 배우죠.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0.99999999999가 끝이 한없이 가면 그 다음 수를 1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은 얘네들을 잠재적 무한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실무한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죠. 그런데 이제 학교 수학에서 선생님들이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한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얘가 수렴한다라는 것을. 수렴한다는 걸 설명을 못 해주니까 X로 놓을 수 있어라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X라고 놓자라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바로 놓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수학에서 얘를 X라고 놓자라고 할 때 과연 놓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얘를 X라고 놓았을 때는 문제가 없을까? 그러면 X로 놓아도 되는 이유는 뭘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은 급수로 번역하셔도 되고 수열로 번역해도 되겠죠. 수열로 번역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얘는 순증가 수열이죠. 그리고 몇보다는 분명히 적다? 1보다는 적죠. 그래서 얘네들은 유계인 증가 수열이기 때문에 수렴한다. 그래서 극한값을 X라고 놓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는 얘네들을 급수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를 더한 숫자가 얘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급수로 표현하면 얘가 첫째 항이 10분의 9고 공비가 10분의 1인 무한등비급수 문제로 이제 얘네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 뭐 관계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저런 문제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무심결에 1번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는 이제 내가 여러분이 실수할까 봐 하는 얘기야. 무심결에 1번을 놓지 않고 체킹 안 하고 2번으로 바로 훅 들어가면 아무리 결론적으로 참이라 하더라도 과정이 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답은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이제 유의하세요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안지에는 생략했다라는 말이 아까 칠판에 써놓은 거, 요 두 번째 내용을 이제 생략한 거예요. 요런 얘기를 쓰고, 그래서 이제 저 얘기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얘가 주인공은 아니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얘가 주어지면 얘네들은 단순 패곡선이고, 해석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면 0과 몇이 됩니까? 1이 된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얘네들의 그 Z-1은 0에서 Z는 0과 1은 다 뭐가 됩니까? 중복도가 몇이에요? 중복도가 1이죠. 그래서 이제 단근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유수정리에 의해서 FZ를 Z의 Z-1에 OZ-2라고 놓는다면 0에서의 유수는 리미트 Z가 0으로 갈 때 Z의 FZ이고, 1에서의 유수는 리미트 Z가 1로 갈 때 Z-1의 FZ가 유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서 보시면 이거를 곱하면 이 부분이 생략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Z 대신에 0을 대입시킬 때의 문제니까 얘는 몇이 돼요?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문제는 얘를 생략시켜 놓고 나서 Z분의 OZ-2에 Z 대신에 2를 대입시켜 준 거니까 얘네들은 3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FZ DZ의 문제는 유수의 총합 곱하기 2파이 i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값을 얻더라.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해 볼 수 있겠다. 그럼 물론 이제 이 문제들은 복소 적분 문제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 문제의 방점은 첫 번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해보시고요. 유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한 일 없으면 수업 안 할 겁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4번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